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70세 이철수는 아들 준혁과 며느리 은정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을 팔아서 원룸으로 가라는 요구였죠.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가 서재 깊숙한 곳에서 꺼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증권계좌 잔고 68억 원, 부동산 15억 원, 정기예금 22억 원, 총 112억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여겨졌던 철수는 사실 IT 업계의 전설적인 성공 사업가였던 것이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어요. 과연 아들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철수는 배신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서 70세 이철수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철수는 습관처럼 일어나 창문을 열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 이런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철수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계란 하나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으로 충분했습니다. 검소한 식단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되었죠.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공원까지 걸어가면서 동네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라 모든 골목이 익숙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벌써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죠. 철수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평소대로 30분간 산책을 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마트에 들렀어요. 할인 코너를 꼼꼼히 살펴보며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우유 한 팩, 계란 한 판, 그리고 특가로 나온 라면 몇 개가 전부였어요. 계산을 하면서 마트 사장과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구입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했어요. 오늘은 특별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동네 친구들과 장기를 둘 예정이었죠.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철수는 의아해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젊은 남녀가 보였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아들 준혁과 며느리 은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죠.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안 계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응, 왔구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웃어. 철수는 아들 부부를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정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앉아라. 밥은 먹었니? 철수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 있나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철수가 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갑자기 왔어? 회사 일은 괜찮고? 준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는 괜찮아요. 사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준혁과 은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궁금해하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어디로? 회사 근처로 가려고 해요.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준혁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은정이 남편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아직 초기이지만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축하한다. 철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그런 표정이야?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나? 준혁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사실 그래서 더 큰 집이 필요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신혼집이라 좁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하고요. 그럼 좋은 집 알아보고 있어? 그게 준혁이 다시 망설였습니다. 은정이 남편 대신 말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세금이 부족해요. 좋은 집을 구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저축만으로는 어려워서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힘들겠구나. 그래서 혹시 은정이 철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야 도와주고 싶지만 연금 받는 몸으로는 큰 돈이 없어서. 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처분하시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 철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집을 팔아서 저희 전세금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도 혼자 계시기에는 집이 너무 크시잖아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라는 말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추억이 가득한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잠깐,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은정이 대답했어요.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이사하시면 돼요. 요즘 노인 전용 원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원룸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준혁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연금 외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으시고요. 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은정의 다음 말은 더욱 상처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젊은 부부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각자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을 짐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팔아서 원룸으로 가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은정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나올 거예요. 저희가 2억만 빌려 쓰고 나머지 1억으로 깔끔한 원룸 구하시면 돼요. 월세도 많이 안 나올 거고요.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빌려 쓴다고 했지만 돌려줄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럼 나중에 언제 갚을 생각이야?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앞으로 아이 키우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아버지 용돈은 꼬박꼬박 드릴게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돈? 내가 내 집 팔아서 너희 도와준 다음에 용돈을 받으라고? 은정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현실을 좀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은 저희 거잖아요. 미리 처분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철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며느리의 말에 동조했어요. 솔직히 아버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우시잖아요. 작은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비도 적게 나올 거고요. 철수는 아들의 말이 전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실수로 바구니를 떨어뜨린 소리였어요. 은정이 그 소리를 듣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이웃들도 너무 시끄러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별의별 소음이 다 나죠. 새로운 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준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오늘 부동산도 봐야 해서 시간이 좀 촉박해요. 결정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번 달 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계약해야 할 집이 있거든요. 철수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달이라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은정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충분한 시간이죠. 원룸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요즘 빈 방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짐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철수는 자신이 짐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추억들과 아내와의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쓸모없는 짐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어요. 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결정해 주세요.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답 들을게요.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런 철수를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결정 내려주세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현관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뭔가 깜빡하고 간 것인지 궁금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밖에 서 있는 건 옆집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철수 씨, 괜찮으세요? 아까 큰 소리가 나던데. 박순자 할머니는 73세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평소에 철수와 종종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아, 박 할머니.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철수의 표정을 본 박순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철수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사실은 철수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라고 한 일, 원룸으로 가라고 한 일,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듣고 있던 중에 여러 번 혀를 찼습니다. 어머 세상에. 요즘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철수 씨,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저라도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의 공감하는 말에 철수는 조금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삭혔던 서러움이 누군가에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박 할머니, 저도 나이가 들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말 짐만 되는 걸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철수 씨가 무슨 짐이에요? 평생 그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해요?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딸이 와서 요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집을 팔아서 딸 사업 자금으로 쓰려는 거였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제가 건강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해요? 그 뒤로 딸이랑 연락도 잘 안 해요.
박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철수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혈육인데 언젠가는 철이 들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철수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말 아들이 철이 들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할까요?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철수 씨가 너무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박순자 할머니가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고 아들 부부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자신이 정말 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어요. 평생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아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 부부의 말들을 되새겼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다는 말, 현실을 보라는 말, 그리고 자신을 원룸으로 내쫓으려는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철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찬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서재 책장 뒤편에 숨겨둔 오래된 서류들 말입니다. 철수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을 조심스럽게 옮기자 뒤편에 작은 금고가 나타났어요. 30년 전에 설치한 금고였는데 아들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낡은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권계좌 잔고증명서였어요. 삼성증권 계좌에 68억 4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최소 15억 원어치였죠. 세 번째 서류는 은행 정기예금 통장이었습니다. 국민은행에 12억 원, 신한은행에 1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어요. 철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각종 채권과 펀드, 그리고 기타 투자 자산까지 합치면 총 112억 원의 재산이었어요. 아들이 상상도 못할 거액이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들을 보며 30년 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37세였던 철수는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었어요.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는데 철수는 남들보다 빨리 그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회사 일을 도와줬죠. 같이 야근하면서 도시락을 싸와서 나눠 먹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 일이 잘 될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철수가 대답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꼭 성공할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반드시 성공해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자. 그리고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5년 후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고 대기업에서 인수제의가 들어왔어요. 철수는 고민 끝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무려 80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그 돈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을 아이에게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철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 돈에만 의존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검소하게 살면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철수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준혁이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니게 했어요. 등록금이 부담된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줬죠. 그래, 젊을 때 고생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 열심히 해라. 준혁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철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침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 마련 자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철수는 속으로 기뻤어요. 정말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아들로 잘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보면서 집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게다가 원룸으로 가라고까지 했습니다. 철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평생 좋은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지만 철수는 업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모든 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더욱 탐욕스럽게 구는 게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잘해주는 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철수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바라봤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철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아들에게 숨기지 말고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요?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조언해줬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이해하라고 했을 거예요. 아내는 항상 관대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없었습니다. 철수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예전의 착한 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었어요. 몇 년 전에 작성해둔 것으로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졌어요. 과연 이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줘도 될까요? 철수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과 분노가 컸어요. 평생 숨겨온 비밀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철수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아들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철수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평소만큼 반갑지 않았어요. 목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간 철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고개를 돌리니 40년 지기 친구인 김동식이 서 있었습니다. 동식이는 69세로 철수보다 1살 어렸지만 더 일찍 은퇴한 친구였어요. 과거 철수의 회사 창업 초기에 투자를 해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동식이 형,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너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김동식은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철수의 기분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려던 철수였지만 오랜 친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아들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김동식이 벤치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뭔 일을 저질렀길래? 철수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라고 한 일, 원룸으로 가라고 한 일, 그리고 자신을 가난한 노인 취급한 일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김동식은 듣는 동안 여러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준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잘못 키운 건가 싶기도 하고. 김동식이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야, 너 정신 차려. 넌 잘못한 게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이 문제야. 부모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김동식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철수야, 근데 준혁이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모르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보여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라고.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김동식이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야, 지금처럼 당하고만 있을 거야? 준혁이는 너를 가난한 노인으로 보고 있어. 그런 시각부터 바꿔줘야 해. 그 말에 철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동식이 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동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일단 준혁이 요구를 들어주는 척해.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무슨 뜻이에요? 집을 정리한다고 하고 진짜로 이사를 가는 거야. 하지만 원룸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철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준혁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겠지. 그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김동식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어때? 내 재산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잖아. 현금으로 사면 되고. 펜트하우스요? 그런 곳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과하긴 뭐가 과해?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해. 철수는 김동식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동식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봐야겠어요.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준혁이도 나중에 깨달을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동식은 철수에게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어요. 철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자 철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혁아, 지난번에 한 얘기 결정했다. 정말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내 말대로 하겠다. 집을 정리할게. 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아,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든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간섭하지도 마라. 준혁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야.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는 뜻이다. 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리고 철수는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아버지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고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철수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식의 추천으로 강남의 고급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어요. 직원은 처음에 철수를 평범한 노인으로 봤지만 현금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어떤 조건의 집을 원하세요? 50억 정도 선에서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50억이라고 하셨나요? 현금으로 가능하신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날 철수는 세 곳의 펜트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환상적인 곳들이었어요. 마지막에 본 곳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5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계약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철수는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은 대부분 기부했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이사하는 날 아침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사 가시는 거죠?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철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검은색 고급 이사차가 철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전문 이사업체에서 나온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30년간 살았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서재까지 모든 공간에 아내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였어요. 이사 트럭이 출발하자 철수도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 철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런 결정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1시간 후 택시가 강남의 초고층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60층짜리 럭셔리 아파트였어요. 로비부터가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셨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던 건물 관리소장이 철수를 맞이했습니다. 이철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 건물 관리소장 박민수입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철수는 감탄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거실만 해도 이전 집의 2배 크기였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으로는 서울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한강이 한눈에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까지 보였습니다. 가구들도 모두 최고급 브랜드였어요. 이탈리아산 소파, 독일산 주방가전, 그리고 각종 첨단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넓은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했어요.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요?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이사 짐들이 도착하자 전문 인테리어 직원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철수의 개인 물품들을 펜트하우스에 어울리게 배치해줬습니다. 아내의 사진은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 놓였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철수는 사진 속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철수는 테라스로 나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전에 살던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동식이었습니다. 철수야, 이사 잘 끝났어? 네, 지금 막 정리 끝났어요. 어때? 기분이 좋지? 네,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그럼 됐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 김동식의 격려에 철수는 힘이 났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철수는 넓은 침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최고급 매트리스는 몸을 편안하게 감싸줬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준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할까요? 하지만 철수는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찾아오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전체를 밝게 비춰줬어요. 이전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개방감이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가니 더욱 놀랐어요. 호텔 스위트룸 같은 욕실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면과 고급스러운 욕조, 그리고 레인 샤워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철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최신식 커피 머신이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줬어요. 커피 향이 넓은 거실에 퍼졌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기분이 색달랐어요.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는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로비에서 올라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아래에서 김미영 비서님이 올라오시겠다고 하는데요. 철수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몇 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미영 비서입니다. 미영 씨, 어떻게 여기를? 김동식 회장님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회장님의 새로운 생활을 도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수는 김동식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 것이었어요. 미영 씨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선 이 펜트하우스의 각종 시설 사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개인 트레이너, 요리사, 운전기사까지 모두 준비 가능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회장님, 이제는 당신이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미영 씨의 말에 철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럼 개인 트레이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오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받아보세요. 미영 씨가 고급스러운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VIP 멤버십 카드였어요. 백화점, 호텔, 골프장 등 모든 곳에서 최고 등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필요한가요? 회장님의 지위에 맞는 대우를 받으셔야죠. 오후에 개인 트레이너가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개인 트레이너 이준호입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겠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운동을 시작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펜트하우스에는 개인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최신 운동기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회장님, 나이에 비해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나 봐요. 공원에서 산책 정도만 했는데 이런 본격적인 운동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3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운동을 마친 후 철수는 샤워를 하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도 당당하게 드시면 됩니다. 회장님의 품격에 맞는 곳들이 많아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혼자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게 어색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 씨가 설득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하셔야 해요. 주저하지 마세요. 저녁 7시에 강남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꽤 괜찮아 보였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철수 회장님이시죠? 예약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창가의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메뉴를 보니 모든 게 비쌌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웨이터가 와인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프랑스 와인이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좋아요. 추천해주세요. 식사가 시작되자 철수는 새로운 경험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코스마다 나오는 요리들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부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철수는 문득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 곳에서 식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라도 이런 경험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옷을 좀 사고 싶었어요. 명품 매장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정장 몇 벌하고 캐주얼 옷도 좀 보고 싶어요. 직원이 철수의 체형에 맞는 옷들을 골라줬습니다. 모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비싼 옷들이었어요. 하지만 입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품질이 뛰어나고 착용감도 좋았어요. 이것들로 다 주세요. 총 금액이 500만 원이었지만 철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건네주며 결제했어요.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고객 정보를 등록해 드릴까요? 앞으로 신상품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새로 산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이 고급 옷들로 가득 찼어요. 거울 앞에 서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 같았어요. 그날 밤 철수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답게 반짝였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준혁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할까요? 하지만 철수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걱정한다면 찾아올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욕구들을 이제는 마음껏 분출할 때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철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즐겼어요. 골프 레슨도 시작했고 요리 클래스에도 등록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미영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자선재단 설립은 어떠세요? 사회에 기여하시면서 회장님의 위상도 높아질 거예요. 철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사회에 환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거든요. 어떤 분야로 하면 좋을까요? 회장님의 경험을 살려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은 어떨까요?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철수는 자신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걸로 해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 절차를 밟았습니다. 초기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투입했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요청, 그리고 각종 행사 참석 요청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재단 사무실도 강남에 마련했습니다. 철수는 일주일에 3일은 사무실에 나가서 재단 업무를 봤어요. 오랜만에 일하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재단 업무를 보던 어느 날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며 찾아온 여성이 있었어요. 65세의 최순덕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덕이라고 합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순덕 씨는 품이 있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씨도 고상했어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철수는 순덕 씨의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으시길래? 순덕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자식들한테 실망한 경험이 있어요. 딸이 제게 요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면서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그 뒤로 딸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분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서 재단에 왔어요. 철수는 순덕 씨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되었어요. 그날부터 순덕 씨는 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일이었어요. 철수와 순덕 씨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덕 씨는 철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회장님도 아드님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죠? 네,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자식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순덕 씨의 말에 철수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재단 일 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술관도 가고 클래식 콘서트도 들었어요. 순덕 씨는 교양이 풍부한 분이어서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런 훌륭한 재단을 만드시다니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겸손하시긴.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IT 업계의 전설적인 분이시잖아요. 철수는 순덕 씨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재단 설립 기사를 보고 찾아봤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 성공을 하셨으면서도 검소하게 사셨다니.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지만 순덕 씨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역시 교양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사실 비슷한 처지예요.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꽤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제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순덕 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실망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참 비슷한 처지네요. 그래서 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깊어졌어요. 3개월 후 철수는 순덕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순덕 씨, 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순덕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순덕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하는데 회장님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은 것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좋은 인연이라며 축하해줬습니다. 미영 씨도 기뻐했어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김동식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철수야, 정말 잘됐다. 순덕 씨는 너한테 딱 맞는 분인 것 같아. 철수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얻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들로부터 연락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사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준혁이는 안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6개월 후 모든 것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의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아동병원에 10억 원을 기부한 일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에 철수의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어요. 희망나눔재단 이철수 이사장, 아동병원에 10억 원 기부. IT 업계 전설,
은퇴 후 사회환원에 앞장서 기사에는 철수의 과거 이력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30년 전 IT 회사를 창업해서 대성공을 거둔 일, 회사 매각 후 검소한 삶을 살아온 일, 그리고 현재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그날 오전 9시 준혁이 회사에서 동료들과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하네. 100억 넘는 재산을 기부하다니. 준혁이 무심코 신문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아버지였어요. 이철수라는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 사람 이름이 우리 아버지랑 똑같네. 동료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이철수야? 맞는데? 근데 나이도 70세라고 나와 있어. 너희 아버지 나이랑 같잖아? 준혁이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평소 보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당당해 보였어요. 야, 이거 너희 아버지 아냐? 준혁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난한 줄 알았던 아버지가 100억 원 넘는 재산가라니. 급하게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간 준혁이 은정에게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은정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아버님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아버님은 가난한 노인이잖아. 하지만 사진과 이름, 나이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준혁이 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아버지 맞나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이철수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IT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는데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인 것 같아.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준혁과 은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던 아버지가 거대한 부자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아버지를 내쫓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일 낸 것 같아. 아버지를 원룸으로 보내려고 했잖아.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준혁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일단 아버지를 찾아야 해.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아버지의 옛집으로 가봤지만 이미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아버지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만이 조금이나마 힌트를 줬어요. 철수 씨가 이사 가실 때 정말 서운해 하시더라고. 아들이 자기를 내쫓는다고 하시면서. 그 말에 준혁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것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연락도 안 하시고 가셨어. 그런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찾아?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TV에서 희망나눔재단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단 사무실 장면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저분이 정말 우리 아버님이야? 너무 다르게 보여. 은정도 놀랐습니다. 평소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뉴스에서 재단 사무실 주소가 나왔습니다. 강남이었어요. 준혁과 은정은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빌딩이었어요. 로비부터가 화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있는 재단 사무실로 갔어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철수 이사장님의 가족인데요.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미영 씨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사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사장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면회를 거절하다니. 이사장님께서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혁과 은정은 재단 사무실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신 것 같다고 직원이 알려줬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과 은정은 매일 재단 앞에서 기다렸지만 철수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영 씨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진심을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드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사장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준혁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준혁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어요. 저는 이철수 이사장님의 아들 준혁입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만 여기며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과문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댓글에는 준혁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하지만 준혁은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혁은 더욱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일을 아버지가 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도 임신 중이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재단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하거나 사무 업무를 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미영 씨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드님의 봉사활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그럼 만나주실까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혁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철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사활동 현장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어요. 준혁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옆에 우아한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왔구나. 소개할 사람이 있다. 이분은 최순덕 씨야. 곧 재혼할 예정이다.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혁입니다. 순덕 씨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아드님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 말에 준혁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내쫓았음에도 여전히 걱정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진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시간이 필요해.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요. 그날 이후 준혁과 철수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재단에서만 만났지만 점점 개인적인 만남도 가지게 되었어요. 6개월 후 철수와 순덕 씨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행사였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준혁은 아버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순덕 어머니도 잘 부탁드려요. 철수는 아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로부터 3개월 후 준혁과 은정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철수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된 기쁨이 컸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 거야? 지훈이라고 하려고 해요. 지혜로운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구나. 지훈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철수는 손자를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준혁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1년 후 희망나눔재단은 더욱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철수와 순덕 씨가 함께 운영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준혁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철수는 손자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하나 알려줄게.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단다. 너희 아빠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몰라봤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아들이 되었어. 준혁이 옆에서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 정말 많이 변했죠? 그래,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는 진짜 내 아들 같다.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순덕 씨와 함께 만든 행복한 재단, 화해한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인생 70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철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가족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줬어요. 새로운 시작, 진정한 화해, 그리고 늦었지만 찾아온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